행사가 있었습니다만 9월 8일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는지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 평화철도 특별대단 보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해방이 됐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죠. 그리고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서울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가 35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상징인 총독부 건물, 그때 이제 중앙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일장기가 서서히 내려오고, 태극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성조기가 대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9월 8일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게 아니라 지배자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뀐 날일 뿐이다. 뭐 어떤 분들은 가혹한 평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화철도 모교대담을 쭉 보신 분들은 그게 과장이 아니다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9월 8일을 맞이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태어난 이후 2020년 오늘까지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뭐 방대합니다. 해서 우리 텍스트 들어갈 수 있는 책이 거의 한 600,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있는데 이걸 고심 참단 끝에 아주 축약을 하느라 애를 쓰신 정의진 대표로부터 일단 주한미군 범죄 국제고발대회라는 행사를 마련하게 된 동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그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대표적인 주한미군 전쟁범죄, 뭐 한국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그날 썼던 자료집. 네, 자료집인데요. 국제고발대회라는 좀 어마어마한 명칭의 대회에 저희가 이제 그 공동 주최 단체 중에 하나로 참여했는데, 이 행사는 이제, 정용혁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월 8일이 미군 주둔 75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해서 우리가 미국이 어떤 국가인가, 전쟁을 계속 해왔고 또 전쟁 범죄를 한국의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전쟁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이거를 국제 고발 대회라는 명칭으로 한 3시간 반 동안 같이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 행사의 취지는 앞으로 그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본질, 그러니까 전쟁 범죄의 그 실체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 국내에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고마운 나라라는 이런 일반인들의 인식이 지배적인 데 비해서 미국이라는 전쟁 국가의 실체를 제대로 알자라는 그 취지로 내년에 2021년에는 뉴욕에서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국제 민간 법정을 뉴욕에서 갖자, 이런 취지로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준비 과정으로서 이번 9월 8일을 기해서 이 대회를 한 건데요. 게 미국의 전 세계 전쟁 범죄였어요. 그래서 너무 큰 주제라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그럼 전쟁 국가인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한 이래로 1776년에 건국한 이래로 244년의 역사 동안 226년 동안 18년을 빼고 계속 전쟁을 일으킨 나라, 전쟁에 참여했거나 일으켰거나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한 250개의 국제 분쟁 내지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200개 이상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고, 그다음에 미국 이 전쟁 범죄라는 게 과연 뭔가 여기에 규정부터 생각을 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전쟁 범죄를 침략의 범죄, 그거는 이제 평화에 반하는 범죄라고
규정을 내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범죄라는 건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걸 동원해서 인종 청소라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제 전쟁 범죄라고 워 크라임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위안부 문제나 강제 동원이나 문제 이런 거를 이제 인도에 반하는 반인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범죄들을 전 세계에 얼마나 저질렀는가를 볼 때 사실 핵무기를 그 민간인들한테 처음으로 사용한 것도 미국이었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이죠. 네, 2차 지금까지는 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끝낸 게 미국이 핵무기를 투하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났다. 우리가 많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 이미 일본은 전쟁을 계속할 수 없고 항복하기로 항복 의사를 전달했죠. 분명하게 전달했는데도 왜 그렇게 핵무기를 쓰면서 많은 민간인들을 그러니까 뭐 그 핵폭탄 때문에 20만의 살상이 있었고 100만 명의 방사능 피해자가 있었고 이러면서 전쟁을 계속 해왔는지 그런 이제 미국 전쟁 범죄의 본질을 중동을 침략한 나라들 또 베트남 전쟁 또 아프리카 뭐 중남미 아시아 이렇게 각개국의 사례별로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는 37개국에서 2차 대전 이후에 2천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나 전쟁 범죄에 의해서 희생된 걸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그 PPT 자료도 있고 한데 여기 네. 이제 화면에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편집본 나갈 때 아까 그 행랑동 115번지 관련 자료 사진이랑 이날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죠.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 자료는 참고 자료로 나중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뭐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개입을 안 한 데가 없고 또 실상 자체가 굉장히 잔혹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사실 명분이 없었죠. 불란서에 지배했던 베트남이 전쟁을 통해서 축출한 그 빈 공간을 미국이 명분 없이 들이밀고 그건 뭐 10여 년 이상 전쟁을 치르면서 네이팜탄이라든가 고엽제 지금 우리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병사들도 그 2세 3세까지 피해를 그대로 입고 있고 특히 이제 미라이 그 네이팜탄 사진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베트남 전에서 이제 민간인 학살지로 유명한 데가 미라이 학살이라는 데죠. 미군 당국자들도 사실 네. 이제 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고백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진실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심리학자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면 그걸 부정하려는 속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겪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을 180도 바꿔야 되는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걸 좀 속세화해서 속화해서 표현을 하자면 뭐 사람 한 사람을 죽이면 범죄자지만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군 내에서 벌어진 여러 범죄들, 침략은 예를 들면 뭐 이라크 전이 지금 거짓이었다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지만 그렇죠. 네. 부시 당시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있는 어린이들, 노약자들은 이 눈먼 폭탄에 희생당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앞장 세워서 이 팔레스타인 원래 그 땅의 주인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에 맞아 죽고 미군의 비호의해서 자기 정든 삶의 터전 공간에서 쫓겨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인티파타 저항이죠. 를 하면 테러리스트로 몰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진실의
이 극단적인 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한국 내에서 아직도 뭐 촛불 이후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미국의 범죄 사실이나 또는 그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뭐 보수 기독교 쪽이나 이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을 하죠. 뭐 하느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느님이 막아주고 미국이 막아준다. 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아무튼 뭐 옆길로 잠깐 샜습니다만 뭐 네, 그처럼 조금 아까 그 부인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저지르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이때까지 그 전쟁이 항상 남의 나라, 남의 영토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둔감할 수도 있고 또 뭐 트럼프 구호에도 등장하지만 항상 이 사람들 이렇게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뭐 위대한 미국 이런 거를 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미국이라는 거에 반대되는 이런 전쟁 범죄의 실상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미국에 대한 신화하고 반대되는 그 현실을 미국의 국민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집단적인 그런 부인의 심리, 네,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따라서 전쟁을 계속 해나가면서 뭐 석유라는 어떤 자원을 확보하고 또 시장이라는 판로를 만들고 이러한 전쟁과 시장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딥스테이트, 군산복합체, 무기장사꾼들의 업무다. 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이 무기를 소모해야 되는. 근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건조에 깔려 있겠지만 좀 전에 이제 예를 드신 거는 반대 심리인데 가해자로서 자기 그러니까 위대한 조국,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이 학살 범죄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겠죠. 네. 그나마 믿을 구석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먹고 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평화로운 것도 아니고 총기 사고가 빈발하고 이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것이 사실상은 학살이죠. 멀쩡한 시민을 경찰이 목배를 부러뜨려서 죽인다. 이건 미국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다고 해도 세상이 뒤집힐 만한 일인데 또 그냥 넘어가는 게 또 미국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피해자로서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부인하고 싶은 심정과 가해자로서 우리 조국이 설마 그랬을 리가 없을 거야, 이런 어떤 밑바닥에서는 인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가해자의 나라든 피해자의 나라든 그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국민이고 민초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되고 극단적으로 뒤틀린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역대 미국이 개입하거나 벌인 전쟁은 100% 어린애 손목 비틀기 전쟁이었어요. 감히 맞짱 뜰 수 있는 나라한테는 아예 시비를 안 거는 게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단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급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패전국인데 왜 이렇게 일본을 대접해 주냐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맞짱 뜬 나라는 일본밖에 없지 않냐라고 했다는 그런 속설입니다만 있을 정도로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뭐 하다못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달라붙는 나라는 지구에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미국이 몇 기이 되지 않는 북쪽의 핵무기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도
영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또는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과 친하거나 미국과 이 맞짱 뜰 의지가 없다는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북한의 공식 레토릭을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공격할 일은 없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들 본토도 지구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네, 그래서 북핵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미국 시민들의 대응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걔네 나라들 문제야. 중동의 어떤 지역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북핵 문제는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네. 이런 어떤 그 긴박감과 그 해프닝도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네. 비상벨 네. 잘못 눌렀다가 난리 난 적도 있었고. 네. 누가 그랬나요? 김영철 씨가 그랬나? 이 괌에 한두 기에 뭐 폭탄을 던지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폭력에 의한 갈등 해결은 지양돼야 하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이 전 세계를 이 뭐랄까 자기의 속국처럼 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가상의 적을 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소련 시절에는 소련의 실체와 관계없이 네. 이 악마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지금 그 대상이 이제 중국으로 바뀐 거죠. 중국은 시진핑이든 누구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화평에서 굴기하는 거다. 주변 여건이 평안해야 경제 발전에도 집중할 수 있고, 아직도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주적이 필요한 거죠. 가상의 주적이 필요하고 가상의 보조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가상의 주적과 보조적이 돼서 지금 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문제도 정말 3년 동안 전쟁하고 70년이 가깝게 휴전이라는 이런 전쟁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말 비정상적인. 근데 그 용어도 전쟁. 잠깐 죄송한데 네. 용어도 우리가 휴전이라는 건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는 그렇죠. 게 아니죠. 정전이죠. 예.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사람들이 사실상 종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우리는 아직 전쟁 중 이런 의미를 담는 이런 아직까지도 그런 전쟁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전시 체제를 평화 체제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기를 미국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미국에서 계속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도 제소를 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을 내년 9월에 뉴욕에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내에 한 33개 단체, 해외에 한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계신데 더 많은 단체들의 동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이제 뭐 뉴욕까지 가서 해야 되니까 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민간 법정에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지지 응원의 메시지를 한다든지, 아무튼 많은 그 시민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거는 생각이 유튜브 들어요. 라이브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준비 과정으로서 얘기가 나온 게, 일단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평일날 매주 정오에 그 1인 시위를 1년 동안 내년 9월 8일까지 계속하겠다. 이 국내 여론화 작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아메리카노 국제 평화 행동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요 전에 또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라고 매주 화요일 문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그냥 일반 시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이런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지금 현재 많은 한 20개 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17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 매주 화요일, 아니면은 매주
12시에 미 대사관 앞에서 있는 1인 시위 이런 것들 좀 더 유튜브에 많이 알리고 또 일반인들이 같이 동참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메시지나 응원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제목 아메리카노 국제 평화 행동. 국제 평화. 예. 이건 매일 대사관 앞에서 또 예, 매일 12시예요. 예. 그다음에 화요일마다는 평일날. 예. 미국은 들으라 네. 시민행동. 네, 화요일 저녁에는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 두 개의 별도의 시민행동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화요일날 같이 합해서 뭔가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표철도에서는 화요 1시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한번 네,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까요? 네. 예. 일맥상통하고 주제도 제가 볼 때는 네. 대동소이한 네, 것 같으니까 서로 일단은 교차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하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이게 남의 문제가 사실 아니었죠. 한국 전쟁 당시에 민간인 피해자들이 200만 명 이상 군인 외에 그렇게 물론 이제 폭격도 있었지만 노건리처럼 한국 민간인을 미군이 직접 학살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아까 김대실 감독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또 황해도 황해도에는 신천, 신천의 민간인 학살이 민간인 학살 사건도 뭐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제를 한반도 평화의 조건이라고 이제 달았는데 다만 이건 이제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를 전쟁 범죄 행위를 이렇게 이 궁구하는 까닭 천착해 보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고 그걸 확장하자면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이걸 단순히 드러내서 그 뭔가 문제 삼고 미국을 단순하게 비판하자 여기에 그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욕 동부에서 사셨고 LA 서부에서 오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가 2018년 4.27 선언과 판문점 선언과 9.19 공동성명 그다음에 이제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제 작성되고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동의 도가니였죠. 네. 실제 또 이제 북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통일이 막 온 것 같은 특히 그 15만 북쪽 인민들 앞에서 한 연설 뭐 지금 들어도 감동적이죠. 119가 내일 모레 그러나 그 뒤에 2년은 공백기가 아니라 퇴행기였죠. 퇴조기, 퇴행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대화조차 단절된 그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이제 올해 6월에 개성에 있던 남북 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폐쇄도 아니고 폭파라는 현상으로 이제 드러났죠. 물론 그 파국까지 가는 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 보류.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류 조치로 인해서 그 이상의 저거는 행동은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실무그룹,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워킹그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라는 비판이 여러 군데에서 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거죠. 자, 이 한미 워킹그룹 또 골치 아픈데 이걸 해체해야 된다. 또 당국 입장에서도 해체까지는 좀 무리라고 한다면 이 본연 임무, 성격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스티브 비건 부장관을 찾아가서 동맹대화라는 걸 제안했다고 그래요.
처음엔 어리둥절 했죠. 있는 장벽도 없애야 될 판에 새로운 장벽 쌓겠다. 아니 무슨 트럼프의 후예도 아니고 장벽 쌓는 두 분이 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좀 소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맹대화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둘의 통일을